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 이병현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업 시네마 4편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오늘도 바로 영화가 끝나자마자 영화관 밖에서 찍기로 했었는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총평부터 해주시겠어요? 이제 칸 영화제에서 평론가들이 굉장히 공감을 얻었던 그런 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딱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영화는 마치 피자 같다. 최고의 피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맛있는 것처럼 이 영화도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훌륭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역시 이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최고의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좋은 영화였다. 특히 마녀2 같은 작품을 보고 나니까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영화를 곱씹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장면 혹은 하나의 대사가 그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 미묘한 함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다들 웃었던 부분인데요. 주인공의 아내가 혜준의 냄새를 막 맡다가 갑자기 폈어. 담배 또 폈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다 웃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 자체가 그 사랑과 범죄 사이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준이라는 사람이 영화상에서 바람을 폈다는 것을 이 관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조금 웃음 요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그냥 유머로 지나가는 장면들도 있지만 설애가 마침내 남편이 죽었군요 라는 대사를 하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하면서 설애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약간 간극을 두고 영화가 오래 찍는데,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저 마침내라는 단어가 그냥 끝내 죽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드디어 죽었다 라는 의미로 마침내라고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이 맛이 살아있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새로운 뜻이 밝혀지는 장면들, 하나의 간단한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혜준의 아내가 이주임이 자꾸 자신의 우리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서 그냥 유머러스하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직장 동료, 스타스러운 아주머니 정도로 상상을 하게 돼요. 뭔가 편견 때문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화에 밝혀지는 사실은 놀랍게도 이 이주임이라는 사람이 남자였고 젊은 사람이었고 또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 아내가 약간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그에 대한 복수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주임이라는 사람과 불륜을 마치 시작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반전처럼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혜준이 설애가 까마귀 시체를 보고 중국어로 중얼거리는 걸 몰래 녹음해서 번역을 하는데 형사의 심장을 나에게 가져다 줘, 고양이에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밝혀지는 바는 그것이 오역이었고 사실은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영화에서 가장 에로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해군들이 잠들려고 하는 수면 호흡법이라면서 설애와 혜준이 서로의 호흡을 리듬을 맞춰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은 이 영화의 중심적인 무게가 특히 혜준의 마음이 이 범죄 추적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마음으로 제대로 번역이 되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간단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어떤 감정의 흐름을 품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이 단순하지가 않고 다 두터운 층위를 품고 있는, 우리가 그 내면을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장면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또 영화를 2번 봐도 좋을 정도로 이 영화가 그런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히치콕이 많이 떠오르긴 했어요. 이건 제가 뭐 동의한다 이런 건 아니고 히치콕의 영향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이 오명, 이창, 현기증, 그리고 사이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런 작품들이 레퍼런스로서 언급이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글라스 서크, 심지어는 알모도바르
까지만 언급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박찬욱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현기증과 이 영화가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다고 해요. 자신은 이 각본을 쓸 때 특정한 어떤 다른 영화를 떠올리면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어떤 점이 유사한지 해석을 이 비평가들에게 듣고 나니까 뭐 납득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특히 현기증과 비슷하다는 점에 있어서 뭐 애초에 박찬욱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기증을 처음에 보면서 감독 입문을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현기증과 유사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각본 단계에서 의식을 못했다는 게 약간 의아했을 정도로 조금 저는 비슷하다라고 느꼈고, 특히 이제 전직 형사가 이런 미스테리한 여인을 쫓다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현기증의 주요 플롯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전직은 아니지만 이제 현직 형사가 미스테리한 여인을 쫓다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옥상에서 범인을 쫓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히치콕 영화 현기증에서는 이제 형사 본인이 고소공포증이었지만 설애가 고소공포증이라는 설정이 나온다든가, 뭐 굉장히 히치콕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뭐 이창에서 그 마당경으로 그 상대방의 집을 훔쳐 분다든가 하는 장면도 당연히 히치콕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 어떤 추리 스릴러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 하다가 그것이 사실은 맥거핀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 이야기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히치콕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히치콕의 영향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가 되었고요. 사실은 근데 뭐 알모도바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캐릭터와 스토리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박찬욱도 원래 디자인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고 굳이 알모도바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평론가들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영화가 영향을 받았다, 레퍼런스로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국인들이라면 다 당연히 뭐 2포에 1을 더하면 뭡니까? 3포죠. 삼포 가는 길. 그래서 삼포 가는 길이라는 이 도시가, 이 삼포가 가상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도시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삼포 가는 길에 3포를 떼어와가지고 1만 빼서 2포로 썼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 이포라는 도시가 안개가 자욱한 도시이고, 이 테마곡이 안개일 정도로 안개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 도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개 도시 하면 한국인들 뭐가 떠오르죠? 역시나 가상의 도시로 제일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의 무진기행의 무진이 떠오르죠. 이 무진기행이 원작자의 손에 의해서 직접 각색이 돼서 영화도 됐었는데, 그 제목이 안개예요. 사실은 헤어질 결심에서도 안개라는 이 자연 환경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 중에 모티프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진기행이라는 소설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 안개의 영향을 또 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외국인들이 무진기행이나 삼포 가는 길을 봤을 리가 없죠. 그 장면은 어떤 거였는지. 뭐 일단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시점샷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시점샷이 아니었다. 그 시체의 눈으로 그 해준을 암벽 꼭대기에 있는 해준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눈 위로 막 개미들이 지나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약간 새롭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었고, 이 영화가 그 매치샷을 많이 썼어요.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설애가 그 희미하게 뒷배경으로 찍힌 사진에서 뭔가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사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해요. 대체 저 손을 뻗은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장면 바로 직후에 해준이 손을 반대 방향으로 뻗으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매치컷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팔을 뻗는다는 행위가. 그래서 그런 매치컷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이 됐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약간 인상적인 장면으로 뽑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좀 새로운 점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새로울 게 없죠. 새로운 점을 굳이 찾는다면 이것이 현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걸 이 영화가 의식을 잘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이 영화에서 잘 쓰이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기계가 멜로드라마적으로도 중요한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소품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멜로 드라마적인 장치로 사용한 영화는 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어떤 영화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약간 새롭게 느껴졌고, 또 그것과 연관돼서 이게 현대 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장치들 뭐 여러 개 있었죠. 인터넷 밈을 독특하게 활용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에로틱한 장면에서도
사실은 그 미국 해군식 수면법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막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던 거를 각본상으로 희한하게 변형을 시켜서 반영을 한 것이고, 또 그 녹색, 청색이 헷갈리는 원피스, 이것도 사실은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밈으로, 짤방으로 활용이 됐던 그런 것을 각본상 요소로 그냥 가볍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을 만한 이 김신영이라는 코미디언을 욕을 굉장히 걸쭉하고 구성지게 잘하는 역할로 쓰고 있다는 것, 뭐 기타 등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밈처럼 쓰이고 있거나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요소들을 잘 끌어왔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고전적인 이야기 속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새롭게 느껴졌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꼽아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았지만은 아쉬웠던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평론가의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BBC 컬처의 니콜라스 바버라는 분이 쓴 평론에서 이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원래 그 아가씨처럼 1부와 2부로 나뉠 계획이었다고 해요. 이 니콜라스 바버라는 평론가 분은 2부가 너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째서냐, 자기는 1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2부에서는 딱히 이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지도 않고 1부에서 했던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도 없고, 1부에서 이미 이야기가 끝났는데 2부가 에필로그처럼 느껴졌는데 이 에필로그가 너무 길어서 1부라는 본편과 그냥 분량만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불만을 좀 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론을 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 달라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이 탕웨이가 직접 2부에서 대사를 언급을 하잖아요. 해준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설애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1부의 이야기가 주로 해준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2부는 주로 설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설애가 해준을 바라보면서 스마트워치로 녹음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 부분을 저는 보면서 1부가 해준이 설애를 만원경으로 훔쳐보면서 점점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그런 시선의 관계가 역전이 됐고, 또 사랑의 방향도 역전이 되면서 설애가 해준을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에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분명한 편이에요. 별로 이렇게 난해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1부에서 중요한 살인 사건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죠? 이 산호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이야기도 동시에 사실은 펼쳐지거든요. 그때 설애가 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데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설애가 산호의 심리를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가는 걸 죽기보다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찾아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설애의 말대로 쫓아가 보니까는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끊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1부의 결말 역시 해준이 그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해준이라는 캐릭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신은 경찰이고 이 어떤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당할 수 있다, 품위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설애 너를 만나고 그 마음이 붕괴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화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설애는 이걸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사였죠. 말하자면 이 설애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목숨보다 중요한 어떤 인물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것을 붕괴시킬 정도로 그 마음이 강렬해야만 상대방을 향한 어떤 사랑이 성립되는 거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애도 사실은 이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마지막 장면, 굉장히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찍힌 모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죽음에 빠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설애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산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지 않는 게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준은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중요한 캐릭터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애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이 사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것이 약간 불명확하다 혹은 비어있다 라고 느껴졌어요. 혹은 가장 뻔한 대답은 목숨, 삶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설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남편이 산 노인보다 중요하진 않다. 마치 이 생존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이 설애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애가
마지막에 해변 속에서 자살하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증명처럼 영화는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금 텅 빈 동기가 아닌가. 사실 목숨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 경찰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땐 너무 지나치게 뻔하게 느껴졌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설애라는 캐릭터에 대한 불만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캐릭터는 이 영화상에서 직접적인 살인은 총 3번 저지릅니다. 먼저 자기 엄마를 죽였고, 두 번째로 자기 남편을 죽였고, 세 번째로 빚쟁이의 엄마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인은 이 영화상에서 정당화, 합리화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에 대한 살인은 어머니가 먼저 부탁해서 자신이 죽인 거다. 두 번째, 남편을 죽인 거는 이 남편이 먼저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이니셜을 새기고 물건인 것처럼 다뤄가지고 정당방위로 죽인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살인이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 살인은 사실은 영화상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은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혜준을 사랑하기 때문에, 혜준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상에서 자신이 죽인 그 빚쟁이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설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 번째 살인마저 이렇게 정당화가 되는 이유는 이 설애라는 캐릭터를 완전 무결한 피해자,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불쌍한 사람으로 그리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애가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참 이 여인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설애를 보는 시점이 딱 그거인 거죠. 불쌍한 여인. 그런 불쌍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굳이 자신이 저지른 이기적인 사랑에 근거한 그런 살인까지 굳이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조금 걸려서 아쉽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부의 중심적인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포라는 도시는 3포와 무진의 요소를 갖고 온 완전히 가상의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포라는 도시가 2부에서 몽환적이거나 어떤 가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진 않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으로 그려져요. 저는 이것이 약간 아쉬웠다고 느꼈던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안개라는 작품, 안개라는 한국 고전 영화에서는요, 무진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안개도 많이 묘사가 되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막 린치가 떠올랐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막 린치가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린치처럼 이 영화가 어떤 미로를 탐색하는 영화도 아니고 몽환적인 영화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그냥 명확한 영화예요. 그런데 제 상상으로는 마치 이 영화가 그 린치처럼 몽환적이거나 혹은 안개처럼 모더니즘적이거나 하는 방향으로 2부를 설정을 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게 박찬욱의 특기 중에 하나거든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 영화적인 어떤 무드를 형성하는 게 사실 박찬욱의 특기 중에 하나인데, 이번 영화는 좀 2부에서 그런 실험적인 시도, 몽환적인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제 취향상 아쉬웠다. 그런데 이제 박찬욱이 원래 이 영화 자체를 예술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를 찍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부를 제 상상처럼 만들었든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만들었든 최종 관객 수는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도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다. 뭐 제 개인적인 투정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시네마 4편 헤어질 결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는 다음 에이스 오브 시네마 5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크리틱스 컷 이병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